예,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다녀온 후 북미 간 말폭탄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내일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의 불참으로 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아무래도 오늘 첫 대담 주제는 이걸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담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뉴욕을 다녀온 후 한반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많이 날렸지만 현실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정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 예, 미국이 북한의 통미봉남에 계속 휩쓸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미봉남이 뭡니까? 남쪽하고의 대화나 모든 정책은 통제를 하고 봉쇄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는 소통한다라는데 이 소통이 상호 이익적 소통이 아니고 적대적 소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을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언제든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윗이나 SNS를 통해서가 아니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러시아와 내통 문제나 이런 국내 정치 문제를 대북 정책으로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면서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결집해 나가는 국내 정치에서도 상당히 이익을 보는 과정이고요. 김정은 또한 김일성, 김정일의 카리스마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 이번에 직접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하게 당겨내면서 그 카리스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미국은 미국대로의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북한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끌려가는 부분에서도 아무 참 제지를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북한은 끊임없는 평화 메시지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서 원래의 대미 전략인 통미봉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가슴앓이가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온 국정원 간부가 얼마 안 있으면 추석 연휴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석 연휴 마음 편하게 보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안보가 엄중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물론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점점 그런 지수들이 위험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사실 치킨 게임 하듯이 북미가 서로 달리고 있는데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충돌하면은 명백하게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거라는 걸 확실한데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코리아 패싱 얘기하고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비원비 폭격기가 왔을 때 사전에 협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런 여론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지금 하여튼 내후의 외환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석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나 여권 지도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해법이 없어도 메시지는 일관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메시지, 이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북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또 그건 시간적인 조율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제재와 압박을 최고도로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계속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사실은 정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북 인도 지원 91억 원이죠.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은 됐고 지원 시기는 조금 남북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14 남북 공동선언 관련해서 기념 네네. 행사가 10주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과연 이제 통일부가 이제 지원을 하고 서울시가 같이 공동 주최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좀 적절한가 시기적으로 대화 국면이 맞나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이야기가 지금 야권 쪽에서 나오던데 그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제재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대화 국면이 됐다라고 하면 그 행사 자체를 정부에서 하는 거에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네. 사실 그런 뭐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때 지원했던 것들이 다시 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화를 위해서 제공했던 돈이 예. 결국은 핵으로 우리한테 위협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지금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걸 민간에서 하던 일을 정부에서 주관하겠다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청와대에서 그 안보 보고를 하겠다고 야당을 초청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조금 조급한 게 있지 않았나, 조급함이 예. 있지 않았나. 예. 사실은 북한이나 아니면 좌파 진영에 뭔가 그 지금 상황하고 다른 메시지를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급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대북 지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조금 완급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상황을 봐가면서 좀 예.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통일부가 주최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최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통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북한 외무상 이용호가 선전포고 운운하는 걸 온 국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여전히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통일부가 14선언 기념식을 강행하게 되면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그 위원장과의 이 만남에서 14 남북 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역으로 지금의 대화와 그 타협 또는 평화와 외교적 공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이라고 같이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의 그 어깨에 힘을 실어줘야 되나요? 안 그러면 북한의 그 부안해동에서 트럼프를 공격해야 되나요? 미국과 북한이 정말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폭탄과 사실상 그 우발적 그 상황까지도 예측되거나 그 가능성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냉각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평화적, 외교적이라는 원칙들을 지속적이고 그 구체적으로 던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이나 오히려 그 예전에 공산국가라고 이야기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그 이 정상들이 평화 외교적 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 북한은 아주 격렬하게 그 우발적 사태를 그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편을 들어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따라서 미치광이 그 꼬마 로켓맨이라고 공격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된다고 예.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이 발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외교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튀어나가고 그다음 김정일이 더 심하게 반발하면서 한미 공조에 있어서의 그 정책적 빈틈이 생긴 게 아니고 말폭탄의 빈틈이 생긴 것들을 메워 나가는 작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외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거 아닐까요? 예,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했던 그 행사를 통일부가 왜 같이 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부사님 어떻게 그 부분을 보세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지금 10주년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뭐 인도적 지원이나 평화나 대화나 이런 부분들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거죠. 지금은 과연 지금 국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식의 거친 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그런 좀 조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맹 간에도 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북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북에서는 평화 얘기하면은 겁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얘기죠. 예. 근데 이 문제가 사실상 북미 자국 내에 이 내적 정치에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는 명확하게 봐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싸움을 붙여라가 맞아요. 싸움을 말려라고 맞아요. 이 싸움을 말려야 됩니다. 이 싸움이 붙으면 북한과 미국의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남한, 대한민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말리는 노력들이 예.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통일부와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 비용들을 대는 것도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 행사들을 예.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안보 위기라는 건 공감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평화를 찾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뭐 뜻을 모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 있을 청와대 여야 지도부 회동 7시입니다. 만찬으로 했죠. 네네. 당초 이제 오찬에서 국민의당이 좀 만찬 쪽으로 좀 잡아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춘제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었는데 첫 손님을 이제 여야 지도부를 맡게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아쉽게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일단 불참을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네.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어쨌든 지금 그 초당적 협력 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정권들이 그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의 차이는요, 안보에서 차이는 지금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대화와 협력, 그다음에 뭐 제재와 압박 이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전술핵 배치를 현 정부가 받아서 미국을 설득하라가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한반도 이 비핵화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비핵화의 원칙을 놓친다라면 결정적으로 한국 경제 대외 수출 무역 문제가 심각하게 또 타격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 속에서 이 문제를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전술핵 무기를 계속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현 정부와의 관계를 떨어져서 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1야당으로서의 대우와 제1야당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정쟁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자 전문가들은 일단 그 여야 지도부들이 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단독 회동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개별 회동도 나쁘지 않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아마 그쪽에 아마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야당 대우를 해달라, 제1야당의 대우를 해달라.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 표결 때
대통령도 국민의당에만 전화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국민의당만 계속 그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1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는 정권에서는 당연하게 제1야당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순리겠죠. 프로토콜상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리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일단은 제끼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당하고만 얘기한다. 그런 것들은 제1야당에서 불편한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초당력 협력을 했는데 어떤 걸 협력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술핵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야당 입장에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전술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북핵 대응이 전체적으로 좀 기조를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국민의 안보,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전술핵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직접 나서서 그 미국에 설득을 하겠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홍준표 대표의 특사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장에서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1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안보 현실에 서서 정치권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수권 전당으로서 제1야당이 국민한테 책임을 지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가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좀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때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야당을 들러리 세운 진정성 없는 쇼통일 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내일 회동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와대 혼자서 날짜를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말려면 말라는 식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방식 소통 방식에도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저 부르면 자동으로 오는 들러리 야당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야당을 들러리 세운 쇼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DJ 정부부터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이 1대1 영수회담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 다당제, 3당제, 4당제가 됐었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들은 없는데 굳이 자유한국당만 들러리를 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좀 전술을 이제 좀 바꿀 때도 안 됐나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면 외국 갔다 왔던 외교적 성과나 외교적 위기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도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영수회담을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빠지고 한다라면 1대1 회동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 대표만 1대1 회동을 할 게 아니고 어쨌든 뭐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도 1대1 회동을 할 건데요. 할 필요성이 아주 격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보 위기는 어떤 국민들도 다 느끼고 오히려 미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게 전쟁에 대한 위험성들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체감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민들이 좀 더 정치권에 있어서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합의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한 450개에서 500개의 그 가을 정기 국회 때 입법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혁 입법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예. 제1 그 야당과의 관계들을 이제는 트여줘야 되는 과정이고 당장 내년에 선거구 문제나 개헌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거나 패싱해 갔었을 때는 오히려 현 청와대가 더 부담스럽고 정부 여당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또 이 과정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청와대 전술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회동 중에 주목되는 게 바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얘기도 할지 주목되지만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첫 만남인 거죠? 예. 네. 첫 만남의 그 모습이 뭐 여러 가지를 그 예측하는 소리 그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주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는 상당히 그 실질적인 그 실익이 있는 얘기인 거죠. 대북 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인사 난맥을 부각시키고 흔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보면은 훨씬 더 실익이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 국가 원수로서의 외교 수장은 흔들려도 역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흔들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국가 원수 그 하나의 그 권력을 흔드는 것보다는 원어브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표를 흔드는 것, 그 자원을 배분하는 것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반대편에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위는 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일단은 분위기를 좀 잘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이번에도 안철수와 문재인 대통령 이 둘 간의 관계가 이게 집중이 되면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양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청와대가 국민의당의 그 김명수 협조를 할 때 고소 취하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홍 대표를 그 초청할 때는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법을 제시해야 해요. 그래서 성의를 보여야죠. 그래서 홍 대표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안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국민이 보기에 너무 협량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 들러리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문지기라도 하겠다. 그러면 들러리를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돼서 이번 여야 그 회담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전술의 변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뭐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사 공방 얘기, 그러니까 적폐청산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본격화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정진석 의원의 그 글이 굉장히 파문을 낳고 있고요. 그 어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를 했고 오늘 한국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제 특검 카드 정면 충돌로 가는 양상입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적폐청산 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됐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전쟁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정하게 패싱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이제 이런 흐름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 앞에 소환했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그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였고, 그다음에 현재 구속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MB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가 부각된 상황에서 이 책임을 청와대에 물어야 되거나
조사를 해야 되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 필연성들이 나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혹여 관여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론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원장이던 원세훈 씨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작과 댓글 부대라는 부분들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지금 세 가지잖아요.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댓글 부대, 그다음에 방송 장악 문건, 이게 불거지면서 청와대와 관련됐던 내용들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거는 국정원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댓글 부대 내 군무원 정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그 문서가 공문서가 나왔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사인을 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에서 종합을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 측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쟁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 정권을 만들었던 촛불 이 민심이나 그다음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 다시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지원하고 배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권력 남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후 역사를 위해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적폐청산이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걸려 있는 상황에 정진석 의원이 친이계로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으로서 사실상 유일하게 친이계로서 살아남아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거든요. 방패를 들고 나서면서 맞불을 붙였다. 그래서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프레임이 아주 이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프레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이제 특검 카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조금 더 갈 때까지 가보겠다. 근데 그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까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야권 입장에서는 여권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야권 입장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친입 친박이 나뉘어져 가지고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되고 친박에 대해서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찌 됐든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한 그룹처럼 주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된 친이 친박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여권에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폐라고 하는 거는 지난 9년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과거의 적폐를 좀 하자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덮고 가자. 그거는 전직 대통령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MB 같은 경우에는 집권 후반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끝이 났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참았던 것들이 지금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선전포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일정 정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덮을 건 덮고 꼭 이 부분까지는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를 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게다가 지금 외부의 압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치에 있어서의 분열은 정말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등소편에 등장하면서 모 대통령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07 과사입니다라고 하고 일정 정도 묻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반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사면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큰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안 좋은 흙이라고 해도 꾹꾹 예. 누르다 보면 그거 다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지 예. 지금 모든 걸 들춰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것들은 예. 평소에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수십 년 전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들춰가지고 외국의 그 대외적인 위기에 있어서 국내의 이걸 쪼개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좀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전제가 좀 그 모호한데요.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MB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것들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포트라인 세우든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계속해서 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지시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부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즉 댓글 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사건이나 방송 장악과 관련됐던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그 주위에 있던 그 맥락들 속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 칼끝이 그리고 책임의 마지막 끝이 MB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한 개씩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수사 계획을 밝혀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뭔가 이걸 정치 보복과 기획된 시나리오처럼 그러면서 내분과 이 국가 통합에 있어서 위반하는 예. 현 정부의 기획으로 자꾸 이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은 예. 상당히 논리 전개에서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지금은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다 지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정 정도 국정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에 대해 중간중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조율을 하고 이런 역할이 정치인데 그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정부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용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예. 하지 못할 거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그걸 거죠. 갖다 대통령 책임을 돌리는 거는 참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댓글 부대 군무원 정원을 지시했던 부분들, 즉 언론이 계속해서 받아서 이 보도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지금 이 불거진 거지 정부에서 발표해서 불거진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양문석 공공비디오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